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웅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우리나라가 제일 짭니다. 영웅 그러면 완벽해야 되고 조상 3대, 위아래 3대가 완벽해야 되고 이런 경우를 이제 영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이나 서양에서는 그냥 뭔가 조금 남다른 일을 하면 영웅이에요. 남보다 밥만 많이 먹어도 영웅이고요. 힘 좀 세도 영웅이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프로를 하는 데 있어서 강아지 한 마리 구한 사람도 영웅이다 하면은 이제 이게 또 곤란해지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할 수 있을까? 위대한 업적을 이루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 어떤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다른 능력, 행동, 결단을 보이는 사람. 그리고 역사를 서술할 때는 플루타르크의 정의에 따라서 불확실성에 뛰어드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합니다. 이 영웅들이 개척하려고 했던 그 세계란 어떤 세계인가?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도전하려고 했을 때 그 도전의 크기는 어떠한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나갔던 그 사람들의 어떤 노력, 혁신성, 용기, 그리고 미래를 보는 통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배우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그들에게서 우리가 취할 것이 뭐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황제라는 명칭으로 굳어진 이름이죠. 카이사르. 근데 정작 카이사르는 황제가 못 됐는데 어쨌든 이름은 황제의 명칭으로 남습니다. 독일의 카이저, 러시아의 짜르 등 이 모든 말이 카이사르가 어원입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장군으로 활약해온 그가 남긴 유명한 말들이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명언들은 과연 어떤 배경에서 탄생하게 된 걸까요? 카이사르 일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갈리아 원전입니다. 그를 영웅의 반열에 오르게 한 갈리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9년 집정관으로 선출된 카이사르는 그 해에 강력한 부족인 헬베티족이 근거지를 버리고 갈리아로 이동하려고 한다는 첩보를 듣습니다. 이 헬베티족은 이탈리아와 이 알프스 중간에 지금의 스위스 지방에 살던 산악부족인데 이 스위스 사람들이 사실 싸움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헬베티족이 왜 이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어야 되냐. 저기 갈리아 평원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평원이죠. 거기를 정복하고 아예 갈리아를 통째로 정복하자. 이런 마음을 품고 대원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자 로마에서는 헬베티족을 저지하기 위해서 카이사르가 출동을 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 때는 어떤 개인의 생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자리가 깔아졌으니까 누군가가 춤을 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은 제가 왜 시끄럽게 춤추냐라고 생각하지만 미래를 보는 사람은 이제 어떤 거대한 공연 예술을 해도 되는 시대가 왔구나. 그러면 쟤네를 쫓아내고 우리가 저 무대를 차지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카이사르는 바로 이러한 통찰을 발휘합니다. 헬베티족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갈리아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헬베티족은 기원전 107년에 로마군에게 굴욕적인 패전을 남겼던 부족입니다. 그 가랑이 사이로 로마 군단이 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힘세면 좋은 게 열을 받는데 어떡할 거야. 저쪽 애들이 센데.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헬베티족이 갈리아로 간다고 하니까 카이사르가 겨우 1개 군단을 이끌고 헬베티족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와 헬베티족이 처음 만난 곳은 지금의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에 있는 레만 호수, 제네바 호수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제네바 앞에 있는 호수에서 이들과 조우합니다. 이때 카이사르는 로마군의 장기를 살려서 호수와 옆에 있는 산맥 사이에 방벽을 설치해버립니다. 높이 약 3m의 방벽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헬베티족은 이 로마군의 방벽을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리아의 유력 부족이었던
하이두이족을 설득합니다. 로마군 방벽을 통과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니네 땅으로 우회 좀 하자. 대신에 니네들은 손 안 댈게. 그냥 조용히 갈게. 이 말을 들은 하이두이족은 헬베티족이 자기 영토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는데 말이 쉽지 그게 됩니까? 들어가니까 약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이두이가 로마에게 구원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말은 이런데 이게 실제로 정말 그랬는지 조금 애매합니다만 아무튼 카이사르는 이거를 명분 삼아서 헬베티족을 쫓아서 하이두이족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하이두이족과 동맹을 맺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벌어집니다. 일단 갈리아가 이제 정복, 통합의 때가 왔다라는 걸 감지하게 되고 갈리아 원정을 시도하는 데 있어서 로마군 혼자 들어가서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이두이족과 헬베티족 또 이쪽에 있는 부족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아, 얘네들이 이제 서로 통합을 하려다 보니까 패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라이벌이 되죠. 이거를 이용하면은 로마군이 장기적으로 싸울 수가 있겠다. 로마군이 갈리아 정복하는데 두 가지를 해결해줘요. 하나는 군량이 필요하고요. 하나는 로마군이 기병이 없거나 약합니다. 근데 기병이 없으면 광대한 영역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하이두이족이 해결해 줍니다. 지속적으로 군량을 대주고 하이두이족 기병들이 로마군 편에 서서 로마군의 기병이 되어줍니다. 갈리아 원정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카이사르의 목표는 통합 갈리아가 만들어지기 전에 로마가 갈리아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해도 정복해서 통치하려면 그 나라가 어느 정도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부족과 부족들이 갈등하면서 뭔가 그들 중에 통합하려는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로마군이 들어가서 우리가 해줄게. 길도 닦아주고 상원방도 열어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반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로마의 편을 드는 사람도 생기는 거예요. 길도 닦아줄게. 항구도 열어줄게. 그리고 니네 은행 없지? 우리 은행이 있는데 융자도 해줄게. 뭐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가 식민지 통치할 때 쓰는 방법인데 아무튼 식민지 사람 중에도 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걸 방치하면 갈리아가 통합될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프랑스나 독일이나 또는 혹시 합스부르크 옛날 오스트리아 같은 광대한 통일 국가가 생기면 이탈리아는 언제나 3, 4, 5위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때 갈리아를 통합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아는 로마 제국은 절대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더 발전했을지 우리한테 더 좋아졌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최선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류 문명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던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던 거고요. 그 시기를 놓쳤으면 로마는 절대로 역사의 주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헬베티족과의 전투는 이후로 벌어진 모든 갈리아와 로마군 사이의 전투의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사실 로마군이 갈리아군이 되게 낯선 군대가 아닙니다. 과거에 이탈리아를 쳐들어왔던 한니발의 군대도 절반이 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갈리아인들과 싸워봤던 경험이 많아요. 이 갈리아인들은 전통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일단 통합된 지휘체제가 없어요. 그리고 전술 운영 능력이 부족합니다. 장점은 그냥 간단히 말하면 체격이에요. 힘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세니까 얘들은 그냥 감정적이에요. 보면 막 이게 전쟁할 때 도끼 들고 막 이러잖아요. 상대방 겁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흥분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싸울 때는 절대 옆을 못 봅니다. 로마군하고 갈리아족하고 가장 다른 점이 후대장, 분대장, 중대장들이 옆을 보느냐, 주변 상황을 듣고 보고 판단하느냐, 상부에서 하는 명령이 전달이 되느냐, 그거 차이예요. 근데 이 격정에 쌓인 애들은 앞만 보고 돌격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두세 명 때려 누웠는데 둘러보면 자기 편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게 이제 갈리아의 전투죠. 이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즉흥적인 행동을 노리고 약점으로 칩니다. 모든 병법에서 강을 건널 때 적을 공격하는 건 군대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도하작전이 힘든데
헬베티족은 그냥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얼마가 남았을 때인지 모르겠는데 한 20% 정도 남았을 때 쳤을 겁니다. 이렇게 치니까 그 20%가 그냥 전멸해버리죠. 결국은 전쟁에서 전술 능력이라는 건 자기가 원하는 장소,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유리한 장소에서 적이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적을 그 장소로 몰아넣거나 걔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해야 됩니다. 근데 찾아오게 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로마군이 추격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요. 그랬더니 헬베티족이 이게 또 감정이라고 그랬잖아. 저기 도망쳐? 야, 쟤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기회를 놓치지 말자. 바로 쫓아갑니다. 쫓아갔더니 그 로마군이 기가 막힌 지역에 이미 포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발굴이 됐는데 대략 보면 산 언덕이 이렇게 삼면으로 둘러싸요.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보면 다 있어요. 이렇게 자총령 우베코 거기에 로마군이 딱 진을 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헬베티 쪽과 이들에게 가세했던 보이족, 롤링기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군을 공격을 하는데 로마군은 전형적으로 3열로 배치합니다. 맨 앞에 신병, 중간에 베테랑, 맨 마지막은 왕고참들 이런 사람들이 쓰게 돼요. 하스티티, 프린키페스, 트리알이라고 하는데 1, 2, 3열로 쓰게 되는데 병력은 갈리아군이 많고 힘은 셌지만 포진을 완벽하게 하고 유리한 지형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군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헬베티족과의 전투는 카이사르가 앞으로 갈리아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돼요. 여기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싸워봤더니 이 로마군의 조직적인 전술로 몇 배의 적까지 해치울 수 있는지를 완벽한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 포메이션으로 이런 자리에서 싸우면 10배의 적도 해치울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큰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갈리아족들이 전황이 불리하니까 돌아서 우익으로 측면을 치고 들어옵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무너지거든요. 그때 로마군이 1열, 2열을 상대로 하고 3열을 돌려서 측면을 막습니다. 근데 이걸 막아내요. 이렇게 되니까 로마군이 자기 내에 뭐랄까 극한의 전투력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적군 몇 명까지 해치울 수 있다. 이 데이터가 있으니까 적은 로마 군단을 가지고 1000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는 갈리아로 쳐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카이사르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얻었고 아마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갈리아 원정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갈리아 원정을 하게 된 데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삼두 정치를 하면서 3명 중 내가 가장 밀리더라고요. 무언가 내 능력을 확실히 보여줘야 했어요. 삼도 정치를 이해하려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공화정 말기입니다. 말기란 무슨 뜻이냐? 전통 귀족 가문은 몰락하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세력들은 막 세지는 시대죠. 카이사르 가문은 로마에서 가장 전통적인 명문가입니다. 그냥 전통적인 명문가가 아니라 이때까지 생존한 최후의 명문가입니다. 근데 이때쯤 되면 이제 카이사르 집안도 많이 망해가지고 뭐 이렇게 돈도 없고 중간에 이제 평민파와 귀족파 간에 이제 격변이 벌어지는데 이때 수배당해가지고 도망병 생활도 하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습니다. 간신히 로마로 복귀한 카이사르는 이제 군에 입대했다가 이제 거기서 부자였던 크라수스를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 법률가로, 관리로 조금씩 출세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카이사르한테 제일 유명한 얘기가 두 개입니다. 하나가 로마 최고의 남봉꾼, 도박꾼. 돈도 없는 것이 왜 또 도박은 그렇게 하고 빚더미에 올라 있습니다. 이 카이사르가 왜 이렇게 빚더미에 올랐냐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그런데 이 도박빚이라는 걸 단순 도박빚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원래 뛰어난 사업가는 자기 돈으로 사업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자본만 갖고 사업하잖아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 돈 거래를 하면서 인맥을 만드는 게 가장 훌륭한 인맥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약점도 알고 거래 관계도 아는 거죠. 아마도 카이사르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인맥 관계를 형성했던 것 같습니다. 삼도 정치의 또 한 명이었던 크라수스는 로마 최고의 재벌입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경제 성장계는 부동산이 최고인 것 같아요. 또 한 사람 폼페이우스는 로마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죠. 군사적 능력의 상징 폼페이우스,
부의 상징 크라수스. 이 두 사람이 로마의 패권을 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아버지도 시칠리아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폼페이우스가 진짜 잘생기고 말 잘하고 완전 조각이었대요. 그리고 뭐 사람의 품위, 여유, 인정, 하여간 모든 걸 갖춘 남자. 그래서 젊었을 때 별명이 알렉산더 대왕이었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23살 때 장군이 되어서 당시 술라와 마리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로마의 패권을 놓고 싸웠는데 술라 편이 돼서 마리우스를 격파합니다. 그리고 술라 휘하에서 장군으로 진짜 영광의 길을 걷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제 대머리 얼굴이 좀 못생겼죠. 남봉꾼인데 폼페이우스는 또 순정파였어요. 물론 이 로마 시대의 순정파는 지금 기준하고 다릅니다. 연애할 거 다 해도 순정파예요. 적당히 넘어갑시다. 아무튼 알렉산더 소리 괜히 들었겠냐고요. 진짜 최고의 남자였어요. 크라수스는 역시 상류층 집정관 가문이었고 역시 최고의 부자죠. 카이사르는 가문으로는 세 사람 중에서 최고 명문가예요. 하지만 가문의 몰락과 숙청 때문에 입지전적인 과정을 겪습니다. 또 마리우스의 친척이었기 때문에 술라한테 완전히 탄압을 받는데 청소년일 때 누가 그 어린애인데 왜 이렇게 그를 이렇게 잡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술라가 제 속에는 여러 명의 마리우스가 있다. 저놈이 제일 위험한 놈이다. 아무튼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술라가 몰락하니까 기원전 77년에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변호사가 돼요. 그리고 서민 편에 섭니다. 카이사르가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가 비교하면 돈도 없고 군사적 명예가 없습니다. 로마는 어쨌든 좀 전쟁으로 큰 나라라 알렉산더 대왕 소리는 들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헬베티 쪽에 반란이 났고 사실 카이사르는 군사적 원정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갈리아 통합의 기운과 본인의 욕망이 맞아떨어지면서 갈리아 원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로마 군대는 한니발 침공 이전과 이유가 달라지는데요. 한니발 침공 이전 때는 시민군대였어요. 듣기는 좋아요. 그렇잖아. 시민들이 다 병역을 진다. 가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 시민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자기 희생을 발휘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로마는 선거할 때 항상 이 우통을 벗어요. 그리고 내 몸에 상처를 봐라. 나는 전쟁터에서 15군데에 배이며 싸웠다. 쟤 봐라.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하여간 이걸로 이긴대요. 분명히 지 칼로 그은 애도 있었을 거야.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한니발하고 싸웠더니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래서 로마 군대가 한니발의 침공 이후에 프로 군대로 바뀝니다. 로마 군들이 3열 횡대로 포진을 하는데 앞에는 신병, 두 번째는 베테랑, 세 번째는 완전 고참 이런 식으로 편제를 해서 고참병에 대한 대우를 해주고요. 그 다음 전술적으로 로마군의 특징이 기동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동성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잘 뛴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의 팔랑크스 전술을 받아들였죠. 이게 방패 들고 막 이렇게 싸우는데 그리스는 좀 미안하게 얘기하면 앞만 보고 싸우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똘똘 뭉치려고만 그래요. 왜냐하면 많이 뭉쳐서 스크럼 크게 만들어서 미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근데 로마군은 이거를 잘라요. 자르고 뭉쳐있지 않고 100명 단위, 50명 단위로 이렇게 공간을 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전술에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치고 우회전하고 뒤로 빠지고 이런 거를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갈리아 사람들이 체격이 머리 하나가 커요. 이 머리 하나가 크다는 게요. 싸워보면 장난 아닙니다. 헤비급하고 패더급 수준이에요. 그런데 체력, 그러니까 지구력이다가 이런 거를 팀플레이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갈리아 군한테 체력적으로도 압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군의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군의 무기는 뭐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못 드리겠지만 요 특징 하나만 말씀드리겠어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우리 것을 고집하지 않는다. 좋은 거를 가져다 쓰는 게 로마군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제목으로 유명한 글라디우스, 그거 원래 스페인 애들이 쓰던 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 스타일로 개량해서 전술적 완성도를 높인다. 이게 로마의 가장 최대의 장점이자 무서운 것이었고요. 이렇게 되니까
전 세계 어떤 지형에서도 싸울 수 있게 됩니다. 산에서도, 강에서도, 뭐 평야에서도. 딱 하나 이제 약점이 사막입니다. 중앙아시아 기병들은 뜨거운 데서 이렇게 말 타고 싸우는데 로마군은 뜨거운 데 갖다 놓으면은 한 30분만 갖다 버리면 익어버려요. 그래서 그 중앙아시아 군대한테는 형편없이 지는데 카이사르가 이제 걔들한테 도전했거든요. 근데 카이사르가 가기 전에 죽어가지고 이 승부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아, 이거 로마군 갖고 파르티아 기병들하고 싸우면, 그러니까 몽골 기병 같이 막 가볍게 하고 막 주변을 돌면서 활 쏘는 애들. 이거는 방법이 없는데 그 사람은 방법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돼서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언젠가 꿈에 한번 카이사르가 이래라. 이러면 제가 이제 한번 책에 쓰겠습니다. 꿈에 안 와요, 요즘에. 카이사르는 갈리아 원정으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에 인생 중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죠. 카이사르의 지배를 당하는 갈리아. 하지만 갈리아도 이대로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죠. 그래서 등장하게 된 영웅이 있습니다. 바로 베르킹 게토릭스입니다. 사실 이 발음은 정확하진 않아서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근데 뭐 어차피 본인도 못 들을 텐데 어떡하겠어요. 베르킹 게토릭스는 프랑스 중남부 지역에 있던 레지옹 지역에 살던 아르베르니족 사람입니다. 이 지역은 지금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좀 유명하지 않은 지역인데요. 갈리아에서 통합의 기운이 벌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증거가 베르킹 게토릭스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정작 갈리아 사람 중에 나타난 영웅은 부족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베르킹 게토릭스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와서 갈리아를 정복하고 통합하겠다고 하니까 그제 깨닫는 거죠. 아, 이제 보니 우리 쪽에서 이런 선각자가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이러한 베르킹 게토릭스의 노력, 사실은 카이사르가 질러놓은 불 때문에 마침내 갈리아 연합군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장이 나오면 보통 이러죠. 우리의 전통으로 싸우자. 근데 그렇게 싸우면 져요. 아니, 선진 군대가 들어왔는데 우리의 전통으로 싸우자는 게 말이 돼? 그래서 베르킹 게토릭스가 남달랐던 게 로마군의 전술을 연구합니다. 로마군의 장점과 단점을 배운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게 뭐냐? 1. 로마군은 병력이 적지만 워낙 전술 능력이 뛰어나. 그럼 어떻게 해? 더 최대한 분열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수로 공격해야 돼. 이게 절대적인 양의 차이는 전술 능력으로 커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당시 로마군은 여기저기 겨울 수경지를 나눠서 주둔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도 진압해야 되지만 한 군데 대병력이 모여 있으면 그쪽에서 이렇게 뭐랄까 색을 많이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불만이 터지니까 골고루 나눠야 되니까 흩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가장 공격받기 쉬운 지점에 있는 로마군을 포위 공격해서 섬멸하자고 합니다. 두 번째, 카이사르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자. 그리고 카이사르가 유인되는 동안에 자신들은 프랑스 서부 지역으로 진출하면서 그쪽에 있는 프랑스, 벨기에 부족을 연합시켜서 아무리 로마군이 잘 싸워도 이길 수 없는 절대적인 대병력을 만들자. 이런 작전을 쓰게 됩니다. 문제는 로마군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이제 거의 다 정복이 됐어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면서 몇 가지 기가 막힌 전략을 씁니다. 먼저 베르킹 게토릭스의 기반은 이쪽들이었어요. 이쪽 부족들이 연합을 했는데 로마군에게 대항을 하려면 전 갈리아를 통합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을 통합시키려고 하는데 로마군이 쳐들어오면은 또 로마군 편으로 붙어버리겠죠. 그래서 유인 작전을 씁니다. 먼저 이 프로반키아라는 지역이 굉장히 산악 지역이라 경계가 있는데 이 지역 쪽에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처럼 해서 이탈리아에 있던 카이사르가 이쪽으로 오도록 유도를 해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틈에 이 갈리아 중부 지역 이쪽으로 서진하면서 여기에 있던 갈리아인들을 포섭해서 이제 감히 이제 로마도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세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카이사르가 벌써 시작하자마자 눈치를 탁 챕니다. 적들이 쓸 수 있는 수법이 뭐냐?
쟤들이 우리보다 약한데 어떤 전술을 쓸 것인가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건 유인작전이다. 베르킨게토릭스를 돌리는 방법은 베르킨게토릭스의 본거지를 치는 거죠. 베르킨게토릭스도 이 생각했는데 이때가 겨울이어서 이쪽 험악한 산악 지역을 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로마군의 장기가 공병술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베르킨게토릭스도 그건 알았는데 지금까지 겨울산을 넘는 능력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로마군은 눈 높인 산을 도로를 뚫고 넘어서 베르킨게토릭스의 고향을 위협하게 됩니다. 결국 베르킨게토릭스 세력들은 서진을 중단하고 본토로 돌아오게 되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쪽 지역 세력들을 합세시키는 작전이 실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포기하느냐? 아니죠. 베르킨게토릭스가 2라운드 작전을 쓰게 됩니다. 자, 무조건 우리는 적의 약점을 노려야 된다. 로마군의 약점이 뭐냐? 기병과 식량 공급입니다. 기병과 식량 공급을 누가 해줍니까? 하이드위족이 해주고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대치하고 끌고 나가면서 로마군을 끌어들인 다음에 하이드위족을 배신을 시켜버립니다. 이렇게 되자 로마군의 식량 공급과 기병이 딱 끊겨버려요. 기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현지 조달하기 위해서 보병 부대가 흩어지면 기병들이 습격해서 살해하는 겁니다. 아무리 로마군이 강해도 소규모로 흩어진 부대는 기병들의 상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 식량을 조달하려고 해도 이 갈리아 기병들한테 다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카이사르가 완전히 끝날 뻔했는데 이쪽 지역을 가면서 여기를 다 지금 불태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네 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뭡니까? 너희 부족이 좀 희생을 해라. 나중에 갚아줄게. 누가? 국가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불안한 거야. 좋아, 로마군 쫓아냈어요. 와, 이 부족들 신났어요. 얘네만 거지 됐어요. 아예 이거 쫓아내고 이거 우리가 먹자라는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이들은 지금 한 국가와 민족이라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불태우던 이 부르주에 있던 종족들도 자기들의 수도는 남겨달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새화된 지역이다. 강이 있고 뒤가 산으로 막힌 지역이라 절대 로마군도 함락시키지 못하니까 여기를 보존해달라고 주장합니다. 베르킨게토릭스는 이것도 태우고 싶었지만 분위기를 보니까 못 태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태웠어요. 로마군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아바리쿰이라는 도시로 공격하게 됩니다. 지금 이름은 부르주고 당시 이름은 아바리쿰이었어요. 공성로를 만들고 공사하는 걸 보니까 떨어질 거 함락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르킨게토릭스가 다른 군대를 이끌고 와서 뒤에서 싸움을 붙이는데 로마군 입장에서도 이거를 함락시키지 못하고 어차피 죽는 거니까 뒤에서 적과 싸우면서 공성을 해서 단숨에 함락시켜버립니다. 여기서 대비극이 벌어지는데 아바리쿰에 4만의 도시민이 살고 있었는데 주민들을 학살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놓고 식량을 공출하면 결국 먹을 게 없으니까 또 폭동을 일으킬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들을 학살해버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청야 전술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마 이 소식을 듣고 겁을 먹고 베르킨게토릭스에서 반란해서 이탈한 부족들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식량을 얻으니까 하이드위족도 배신했다가 다시 또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베르킨게토릭스는 그동안 피해왔던 정면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자 이제 마지막 수단을 씁니다. 지금 프랑스 리옹이라는 곳에 있는 알레시아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만화에나 나올 것 같은 요새입니다. 주변에 강이 휘감고 있고 오녀산성처럼 이렇게 위에 산이 평지가 된 알레시아로 들어가서 거기가 자기 스스로 고립이 돼요. 그리고 자기 편에 가담했던 모든 부족 전사들을 고향으로 보내서 총 갈리아 부족들에게 걸기시킵니다. 수많은 갈리아 부족들이 알레시아로 몰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가운데 알레시아에 산이 있고 그 바깥을 뺑 둘러서 로마군이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군 바깥으로 전 갈리아에서 모인 부족들이 로마군을 포위합니다. 무슨 도너츠 모양으로 이중의 링이 형성되어 버려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로마군이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로마군이 이중의 요새를 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는 요새를 공격하기 위한 방벽을 쌓고
바깥쪽으로는 밖에서 로마군을 공격하는 갈리아군을 막기 위한 요새를 쌌습니다. 높이, 해자의 넓이 이런 거를 정말 조절을 잘해갖고 해자도 이중으로 파고 높이는 한 5, 6m 정도 되는 방벽을 쌓고 그리고 로마군의 특징이 아주 정밀하게 쌓기 때문에 병력들을 이렇게 탑과 탑 사이에 고르게 분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기는 거리 보니까 지금 2개 중대가 깨지고 있네. 야, 그러면 1개 중대를 보내야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적이 들어오는 진격하는 속도, 아군이 무너지는 속도를 어느 지형에서든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어떤 병력을, 몇 명의 병력을 보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벽이 뚫리는 시간이 5분, 10분인 경우도 있어요. 그 5분, 10분 사이에 주변 병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주변 병력을 뺐다가 이쪽이 또 구멍이 뚫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규모가 필요한 겁니다. 살려주세요. 1번 탑이 무너져요 라고 말할 때 벌써 들으면 병력 규모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표준화의 힘이에요. 첫날 바로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때는 평원 전투가 벌어집니다. 방벽을 공격한 게 아니라 로마군도 나가 싸웠어요, 평원에서. 자, 그런데 이때 갈리아군이 학습 효과를 발휘해서 이전에 없던 놀라운 전투력을 발휘합니다. 이 아들이 로마군처럼 기병, 보병, 군병, 경보병 이렇게 다 편제해가지고 이게 전에 없던 다이나믹한 이제 팀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포메이션까지는 갖췄는데 얘들이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잖아요. 로마군이 요게 벌써 눈치를 채고 정면 승부를 안 하고 이게 지구전을 보면서 살살 지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다 보면 갈리아군은 통합 관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병은 반드시 보병 뒤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병이 엄호해줘야 돼요.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느슨해지면서 갑자기 군병이 앞에 노출되는 거죠. 보병 부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 순간에 로마군 기병이 가서 덮쳐서 군병들을 쓸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첫날 평원 전투에서 갈리아군의 사기를 많이 꺾고 손상도 많이 시키게 됩니다. 다음날 전투는 공성전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갈리아군도 뭐 어떤 필사에 정말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다리와 갈고리를 들고 보루를 용감하게 공격해 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벽을 공격하면 결국 해자를 2개를 건너서 사다리를 걸고 들어가서 교두보를 확보하면 그쪽으로 대병력이 투입돼야 되는데 얘들은 사실 말도 안 통하는 부족 많아요. 지금은 좀 벨기에인 뭐 프랑스 지역 이런 데서 막 오니까 말도 안 통하지. 신호하면 되잖아. 신호 다 다르지 당연히. 그리고 뭐 깃발이나 준비했겠어요. 그다음 더 큰 게 있어요. 해자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다 메꾸지 못해도 최소한 다리를 뭐 예를 들면 10m 간격 정도는 메꿔서 여기가 함락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르르, 여기가 함락됐다 그러면 이쪽으로 와르르 가야 되는데 해자 깊이가 4m 거의 5m 가까이 되는데 이게 2개예요. 그럼 5m 내려갔다가 5m 올라와서 이거 2번 하다 보면은 공성이 다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하루 종일 싸웠지만 결국 로마의 방벽을 함락하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알고 봤더니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사실 통합지휘관을 뽑긴 했는데 말을 듣겠냐고요. 이미 조직되고 만들어진 군대 있잖아요. 그러면 중대장이 명령하면 애들이 그냥 들어요. 근데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장 뽑았어. 자, 이렇게 나가자고. 잠깐만요. 근데 아무래도 오른쪽을 공격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볼 땐 저쪽이 유리한 것 같은데 말 안 할 것 같으세요? 생명이 걸렸는데 다 해요. 그러면 아무리 대장이라도 닥쳐. 넌 일로 가. 넌 일로 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둘째 날 전투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던 게 밝혀집니다. 보루 지형 정찰을 안 했어요. 이 로마군의 진지를 먼저 지형 정찰을 하고 어디가 약점이다 아니다 알고 그리고 해자도 메꾸고 이래야 되는데 둘째 날 닥치는 대로 쳐들어가 버렸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방벽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중간에 뭐 경사진대도 있고 비탈도 있고 그래서 약점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제야 이제 이거를 공격하자. 이미
이틀 동안 손실을 본 다음에 3일째에 이 전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군량 문제입니다. 갑자기 대군들이 모였는데 이 대군들을 먹일 군량이 없어요. 자, 이때 유일한 방법은 옆에 근처 부족들을 보고 니네가 좀 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국가적 단결이라는 건요, 명분이나 의지 갖고는 절대 안 되고 그 위에 통합 정권이 세워지고 이들이 한 국가로 살아왔을 때나 되는 거지. 이제 앞으로 국가를 가자라고 하는 쪽에서 니네 식량 달라고 그러면 안 준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서두르게 되고 서두르다 보니까 첫째, 둘째 날 실패를 하고 마지막 날 비로소 이제 조기를 공격하고 다른 쪽은 양동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 이미 전투력이 아마 60%는 이미 손실을 본 상태였을 거예요. 너무 많은 병력도 동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로마군의 약점이었던 북쪽 지역에 가장 전투력이 강한 6개 부족만 선발해서 투입을 합니다. 첫날 이렇게 했으면 로마군 함락됐을 거야.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이미 전투력이 많이 쇠지됐죠. 이제 안에도 연락을 해서 안과 바깥에서 동시에 공격하자고 그러는데 여기서 또 미스터리가 정오에 공격을 해요. 아침부터 했더라면은 로마군이 체력이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 왜 정오에 했을까? 여기 일설은 아침에 안개가 많이 낀대요. 두 번째는 6개 부족만 투입하는데 이미 병력이 반나절 이상은 싸울 수가 없는 거죠. 군대가 100병자 나오면 15분도 못 싸웁니다. 그런데 병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내야 된다라고 하니까 가장 날이 밝을 때, 환할 때 시작해서 어차피 저녁까지 데드라인 사이에 전투를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그래도 최후의 공격이 벌어지고 이때는 로마군도 약한 부분을 찔렸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전을 하는데 이때 카이사르가 또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작전을 씁니다. 이건 여러분이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젠 좀 진부한데 예비대를 가장 적절하게 운영해서 결사적으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여유 없는 지점과 여유 있는 지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병력을 조금씩 덜어내면서 길을 쓰고 막아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은 적이 세단 말이에요. 결국은 무너질 거란 말이죠. 무너지는 순간에 대해서 최후의 방어 전술을 마련해 놓습니다. 왜 무너지려고 할 때 오히려 병사를 모아 돌격하자. 근데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공격하는 쪽이 체력이 훨씬 많이 들어요. 이제 최후의 순간이 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에라 이럴 바에는 앉아서 지키는데 나가서 싸우다 죽자. 이거는 영화가 지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전쟁은 과학이야. 방어하는 쪽에서는 최대한 끌면은 결국 체력을 쟤들이 먼저 소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지켜서 거의 마지막 공세다 싶을 때는 체력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때 잔존 병력을 모아서 오히려 공세로 나가면 적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취약 지점에 격파되려고 할 때 무려 40개의 대대를 모아서 일제히 공격으로 나갑니다. 갈리아 부족들이 무너지고 이 마지막 남은 6개 부족이 무너지면서 주변에 있던 갈리아군은 더 이상 싸우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죠. 베르킹게토르스는 통곡을 하고 항복을 합니다. 결국 로마로 끌려와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살해가 됩니다. 그가 갇혔다고 전해지는 지하 감옥이 로마에 가시면 카피톨리움 이제 오른쪽에 이제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개인적으로 갈리아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양의 전리품과 노예를 구해서 거액의 재산을 축적해서 빚도 다 갚고 인기와 명예를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성과를 이룬 카이사르의 업적에 대한 로마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삼도 정치는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가 양강구도였고 카이사르는 보조 전력이었는데 이 카이사르가 갑자기 제1인기인으로 부각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크라수스하고 폼페이우스가 당황하게 되죠. 크라수스는 긴장합니다. 군사적 업적이 없잖아요. 그러니 나도 군사적 업적을 쌓아야겠다. 이런 욕심으로 파르티아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리아 부근에서 파르티아군에게 대패하면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의 아들마저 전사해서 크라수스의 세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폼페이우스, 로마의 알렉산더는 카이사르의 딸 율리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부인한테 폭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놀다가 또 아이가 죽어요, 율리아가. 카이사르의 인기를 견제하던 폼페이우스는 뒤늦게 귀족들과 함께 손을 잡고 카이사르에게 즉시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가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죠. 폼페이우스가 권력을 독점하는 걸 두고 볼 수만 없었거든요. 폼페이우스의 명령을 카이사르가 거역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무장을 하고 루비콘강을 건너는 순간 나는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대립하게 되면서 로마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폼페이우스는 자기의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떠나 그리스까지 가게 되죠. 그를 쫓아서 카이사르는 원정을 갔고요. 폼페이우스를 끝까지 쫓아간 끝에 카이사르가 승리합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이 이때 나옵니다. 내전의 승리로 1인자가 된 카이사르는 스스로 자신을 독재관으로 임명합니다. 이 독재관이 어감이 좀 그런데 요즘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전시체제의 지도자입니다. 로마는 원래 집정관이 둘인데 전쟁이 나면은 이게 아무래도 통일된 권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때 임명하는 게 독재관입니다. 그 독재관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10년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직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본인이 종신, 호민관, 감찰관, 대제사장 뭐 이거를 다 하고 그냥 통합해서 국가원수라고 자기가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를 신격화하기 시작합니다. 갈리아 원정기에서 카이사르는 3인칭 화법을 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막 대면 사람 머리에 각인이 될 거 아니에요. 발음도 좋잖아요. 이름 정말 잘 잡아요. 이 카이사르라는 이름이 각인되기 위해서 자기 선전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인물에 자기의 얼굴을 넣은 동전을 최초로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공화정의 마지막 보루였던 원로원에서는 카이사르의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암살을 계획하게 됩니다. 이 카이사르의 암살에 동원됐던 사람들이 절반이 카이사르랑 갈리아에서 같이 싸웠던 장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순진한 건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들을 너무 믿었어요. 군에 오래 있고 전쟁터에 갔다 온 사람들은 착각이 하나가 그 전투 연대에서 맺었던 그 정말 서로 생명을 나누는 의리, 이런 게 평생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제대하는 순간 이 사람들은 민간인이 되고 민간인이 되면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는데 사실 카이사르는 평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족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원래 귀족들 또는 이제 기사계급에서 출세했던 사람들이 평민층이 자신을 압박하게 되니까 이해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전쟁터에서 자기 수족들이었으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믿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심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암살을 당하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브루투스가 이제 그 주동자의 한 명으로 나오게 되죠. 다만 이제 마지막에 카이사르가 막 이러다가 브루투스가 거기 칼을 들고 덤비는 걸 보고 브루투스 너마저 그러고 뭐 이렇게 포기하고 죽었다고 되겠는데, 브루투스 너마저는 그 연극에서 나오는 말이고 사실은 그런 말 안 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 더 골치 아픈 게 브루투스가 둘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일격을 가했던 브루투스가 우리가 아는 브루투스냐, 그리고 군단장 브루투스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구냐 갖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아무튼 브루투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렇게 암살당하고 이제 암살자들은 우리가 로마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독재자가 되고 황제가 돼서 우리를 억압하려고 했노라 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그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민들이 격한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들이 도망가게 돼요. 이 로마 시민들이 카이사르를 이렇게 존경했구나 하는 건 카이사르도 몰랐을 거라고 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카이사르가 화장을 했는데 마침 비가 내려갔고 이게 시시다 씻겨 내려가서 카이사르 무덤이 없어요, 사실은. 카이사르야말로 로마를 완전히 딴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신은 로마 땅속에 있는 게 제일 낫다 해서 뭐 무덤도 안 만들었다는데,
그 카이사르를 화장했더라는 곳이 지금 포로 로마노에 지금도 있어요.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항상 지금도 꽃이 있어요. 동전들 수북히 쌓여 있고, 그리고 거기 오는 사람들을 보면 뭐 사실 존경하는 사람만 오겠지만 꼭 로마 이탈리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 다 옵니다. 그래서 카이사르 존경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카이사르가 비록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1500년을 이어온 로마의 기틀을 마련했고, 그가 개정한 로마 달력 율리우스역은 지금까지 쓰여지고 있어요. 또 뭐 인구 센서, 수많은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카이사르를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귀족 출신이지만 시민의 편에 섰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계급적 관점에서 나는 귀족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섰다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만들었고, 모든 계층에게 양보와 타협을 종용하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거의 1000년 이상 가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카이사르를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뛰어난 전략과 전술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함께한 병사들에게도 토지를 분배하고 곡물 수매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사기를 올립니다. 사실 이들이 전 유럽으로 번져가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수많은 도시들을 건설하게 되고, 어떤 로마의 어떤 과학적 사고, 합리적 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전 유럽에 전파하고, 또 그런 것들을 수용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런 중산층, 부르주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크게 공헌합니다. 이런 시스템을 카이사르가 처음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 유럽에 전파시켰던 사람이 바로 카이사르였습니다. 우리의 역사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카이사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다음 주에도 새로운 영웅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영웅 누굴까요? 카이사르와 비슷한 시기에 있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를 하려면 뭔가 균형을 맞춰야 될 텐데, 서양의 카이사르. 그러면 또 이제 어디에 누가 있을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